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었죠. 하지만 유독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입니다. 미래에는 이런 감염병이 수시로 닥칠 텐데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해야 하고요. 또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마트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늘어나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방문을 해서 디지털 뉴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는 좀 막연하죠. 예. 코로나 이후의 세상, 그에 대비한 과학기술, 뭐가 가능하고 또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 건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목동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제는 춘천 다녀오셨어요? 예. 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뭔가 행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뭐였습니까? 거기에 그 더존 비전이라고 네. 뭐 아까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서버들을 놓고 뭐 중소기업들 네. 회계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들로부터 그걸 이용해서 뭐 서비스해주는 그렇게 시작한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방문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연구 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예. 목격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뭐 그런 자리였나 보군요. 예. 그런데 마침 요새 뭐 한국판 뉴딜 네. 그중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는데 그 디지털 뉴딜을 좀 포커스를 하는 그런 방문이었고요. 그 뉴딜 발표를 하고 나서 첫 그런 현장 방문 행사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군요. 예. 거기서 디지털 댐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예. 디지털 댐이면은 뭐 우리가 저 청평댐 무슨 댐 할 때 그런 그 댐이에요? 그런 댐은 아니고요. 이게 뉴딜이 원래 미국에서 1930년대인가요? 네. 그 세계 대공황이 있을 때 그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후보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착안이 된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건 데이터댐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댐이라는 것은 가상의 댐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뭐 소양강댐 미국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양강댐을 보면 물을 많이 저장하고 그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쓰고 또 발전에도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물을 모아놓고 그거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예.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많이 모아놓고 그것을 다양한 거기서 서비스를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비슷해서 또 마침 뉴딜과도 말이 잘 맞고 그래서 데이터댐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확 잘 와닿는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후보댐 생각도 나면서 그렇죠. 이런 뉴딜인 거구나. 디지털 뉴딜이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코로나 3차 추경안 보니까 한 8천억 원가량을 과학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8천억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가 되나요? 우리가 그 8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이제 주로 디지털 뉴딜 쪽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그 DNA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 세 개는 뭐 뗄 수가 없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중에 데이터 분야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데이터댐이라는 말씀도 좀 드렸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유, 기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름이라는 거는 그걸 에너지로 해서 뭐 다양한 돌리죠. 산업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죠. 데이터가 그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에너지 소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의 원유, 오일, 기름은 데이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디지털 댐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래서 나온 데이터 겁니다. 댐 얘기도. 물을 모으듯이 기름 저장하듯이
데이터를 저장해놔야 예. 한다. 왜 그렇게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예를 들면 예. 그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예. 인공지능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예를 들으면 예. 어떤 사물들이 뭐 많으면 예를 들면 개, 고양이, 네. 뭐 어떤 자동차 있을 수 있고 자동차가 다니면은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다 모아놔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예. 그런데- 훈련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그렇죠. AI가 잘 작동하죠. 예. 그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은 그냥 아무 데이터나 모아놓으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모으면 그 데이터가 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뭐 컴퓨터에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그런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럼 그런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또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도 잘 갖춰줘야 되고 센서도 있어야 되고 아하.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것이 이 추경에 반영된 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반론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이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디지털 사회가 되고 뭐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오프라인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일자리 창출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많이 우려를 해서 예.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아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에서 직원 3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대면 온라인 마트, 즉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마트에서 근무하던 뭐 짐을 싣기도 하고 짐에다 뭘 붙이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하던 30명의 직원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아마 대전환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사실 그것이 올 미래기는 했는데 예. 좀 더 빨리 빨리 오고라고 왔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면 부작용도 좀 크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거를 수동적으로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뉴딜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일자리 줄어드는 면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디지털 사회가 갑자기 다가오면 그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그거를 격차. 잘 쓸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있는 반면 예. 그걸 잘못 쓰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온라인 쇼핑 젊은이들은 요새 하루에도 몇 건씩 합니다만 어르신들 중에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할 줄 모르세요. 예. 제 주변의 어르신들도 보면 이거 스마트폰 그냥 통화하는 데는 쓰지만 다른 기능이 많은데 이거 누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맞아요. 전화랑 문자밖에 못한다 이런 분들 많으시고 근데 그걸로 쇼핑을 하라니 뭐 은행 업무를 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격차.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좀 뭐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 뉴딜이나 이런 걸 하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만 자, 첫 번째 그 문제부터 인력 문제부터 답을 예. 좀 주시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데이터댐을 잘 거기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거의. 예, 그것이 디지털에 대해 좀 알아야 뭐 IT에 대해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고요. 거의 몰라도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단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도구가 다 있어서 예. 그것만 수행할 수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이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 그러면은 차가 이게 택시인지 뭐 그냥 개인 승용차인지 예. 뭐 트럭인지 버스인지 아는 건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예. 근데 컴퓨터는 그걸 배워야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그 어떤 사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아까 그 오프라인 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그 계산을 하시던 뭐 분이 계시다면 그 노동자는 이쪽으로 옮겨서 특별한 IT 기술, 대단한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단 말씀이신 그런 거군요. 거죠. 그런 식의 새로운 예, 일자리. 그런 분들이 약간의 교육은 좀 받아야 되고요. 물론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좀 더 고급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예. 식으로 새로운 예. 일자리. 근데 예. 그 숫자가 그 정도가 나와요? 디지털 산업 시대에. 지금 사실 이 추경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증가는 55만 개 정도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네. 이런 디지털 쪽의 일자리, 그러니까 이건 과기정통부에서 만드는 일자리에는 예. 4만 3천 개 정도 생각을 하고 4만 있습니다. 현재. 3천 개. 예. 근데 4만 3천 개를 만들면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거기서 네. 많은 산업들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아까 디지털 격차 말씀하셨는데요. 예, 디지털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네.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존에 있는 SOC 그 생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가 예. 뭐 과학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취약계층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강사를 제공하고 뭐 서포터들을 제공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일자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거기서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사용하기 쉬운 기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그걸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백신 개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 과기정통부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또 사실은 거기에는 산업부나 뭐 중소벤처기업부 뭐 다른 부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기정통부는 주로 기초 원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새로운 예를 들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치료제의 기본 좋은 약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고 있고요. 치료제 찾는 거에 가장 빠른 방법은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입니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에 허가가 나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용도의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에이즈 약 이미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 그 치료제를 해서 이게 뭐 듣는 부분은 없을까? 코로나에 적용시켜보고 이런 식으로요. 재창출.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그럼 치료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는 어느 정도가 돼야 나올 것 같고 백신은 어떻습니까? 예. 치료제나 백신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임상시험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임상시험 거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재창출이라는 것은 이미 임상시험이 다 끝난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로나19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서 좋은 약물이 찾아지면 그거는 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상당히 빨리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습니다. 답을 드려야 될 것 이거는 같은데. 틀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예상이니까요. 다른 뭐 어떤 과학 장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예상대로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적용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고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지금 임상시험 중인 것이 많이 있고요.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찾은 그런 약물도 임상시험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약물 재창출로 해서 승인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빠르면은 뭐 2개월 이렇게 2개월. 되면 아마 임상시험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지만 다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아까 전제 조건은 저희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잘 되면 그러니까 착착착 잘 됐다는 가정하에 2개월 내에 코로나19 치료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코로나19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만든 약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백신은요? 백신은 훨씬 오래 걸릴 거라는 건 압니다만. 백신은 그런 약물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 그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연구를 해서 예. 지금 임상에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올 수 있을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착착착착 된다면 예. 전제는 물론 착착착착 된다면이지만 내년 초도 가능하다. 뭐 내년 전반기에는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 후반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예. 있는 것도. 예. 그게 지금 로드맵으로는 돼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착착착 된다면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 하나는 좀 여쭤야겠어요. 최근에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더군요. 예.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많이 보셨죠. 넷플릭스, 뭐 유튜브, 왓챠 이런 OTT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 사실 그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도 소재지가 외국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책임을 부여하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책임을 부여하겠다 이런 법입니까? 그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전기통신사업법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넷플릭스나 뭐 구글, 유튜브 뭐 이런 거를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망을 사용을 해서 부가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해외 사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용자한테 불편을 끼치면 그 국내 대리인한테 얘기해서 이런 불편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뭐 불만 있어도 이걸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겁니다. 유튜버들이. 근데 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그런 거죠. 항의, 뭐 소비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둬야 된다. 세금은요. 예를 들어 구글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디지털세.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뭐 FTA나 뭐 이런데 저축이 될 소지도 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죠. 국내에서 사업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뭐 세금을 받는데 해외 사업자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니까 분명히 우리의 망을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장관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십니다. 장차 이런 세금도 부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심스럽지만 형평성은 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형평성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논의가 필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장관님 개인 생각으로는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꼭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기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해소해야 될 것 같다. 해소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